안녕하세요. 환호 감사합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면서 동시에 팟캐스트이자 페이스북 페이지인 과학기술정책 읽어주는 남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정한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 대학원생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라고 제가 이제 짧게 문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는 저 스스로에게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학원, 일단 제가 대학원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보면 마치 이제 대학에 그냥 딸려 있는 약간 부속 기관처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현장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국 저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부를 졸업을 하고요. 학부를 졸업했다면 이제 대학 학위를 받았다는 것이죠. 대학 학위를 받고 2년 더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 수학을 하면 보통이요, 석사 학위를 받고 4년 플러스 알파의 노력을 하면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석사, 박사를 받는다는 게 보통 특히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는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연구자의 길을 걷겠다는, 이제 과학으로 치면 이제 과학자 혹은 공학자가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결심이자 그런 자격을 얻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래서 얼마나 있냐 하면 여기 이제 교육통계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쉽게 열람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2011년 이래로 보통 숫자가 이제 변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정체가 되어 있는데 합치면 이제 33만 명입니다. 33만 명이 어떤 숫자냐면요. 제가 학부 08학번입니다. 이제 대학교 08학번인데 제가 고3 때 수능을 볼 때 제가 봤던 08년도 수능의 응시자 숫자가 55만 명이었어요. 대충 60만 명이라고 퉁치면 매년 보는 그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절반 정도의 숫자라고 대충 그냥 짐작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죠.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또 한 번 짐작을 할 수 있는 건 33만 명이나 모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33만 명이나 있는 구조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충 읽어보시면 뭐 익숙한 단어들도 좀 보이실 거고 낯선 것들도 보이실 텐데 사실 제가 이걸 뭐 오늘 나와서 10분 만에 막 이거 하나하나 다 캐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은 또 각각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어 있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어떤 이슈고 이런 게 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럼 제가 지금 방금 여기서 공론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분석도 어느 정도 있고 뭐 몇 가지 사례가 있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바로 이런 질문이 돌아와요. 해결 안 됐냐? 해결이 됐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안 됐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때그때 다르다. 상황별로 다르다. 사실 이게 이제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는 이 단어가 유명합니다. 이 랩 바이 랩이라는 단어가 훨씬 유명한데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뭐 후배 애들이 저한테 와서 뭐 형 저 뭐 연구실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저런 곳에 뭐 앞에서 뭐 나왔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게 있나요? 막 물어보면 제 입장에서는 대답을 그 랩별로 달라 사실 뭐 이런 대답밖에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에 대한 분석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해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정론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결국 이걸 퉁쳐지는 거 아니라고 했을 때 이 어떤 대답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아주 큰 얘기 하나와 아주 미시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대학원생은 누군가? 라고 썼는데 사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더 가깝습니다. 대학원생이잖아요. 근데 대학 원자 빼면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근데 대학원생들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사실 그냥 학생이라고는 아마 보통 대답을 안 할 겁니다. 이제 일하는 학생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연구실의 구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아주 러프하게 그냥 아주 퉁쳐서 좀 그려본 건데, 보통 이런 식으로 연구실이 굴러갑니다. 연구실을 약간 일종의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정부나 기업에서 발주한 과제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따오는 거죠. 경쟁을 통해서 따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이걸로 뭐 연구하는데 장비도 사고 뭐도 하고 각종 돈도 쓰고, 그 쓰는 돈에 이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포함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학생들은 이걸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를 해야만 연구실이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이게 보고가 올라가고 그럼 이 연구실에 어떤 명성이 쌓이고 또 이제 들어가서 또 다음 과제를 발주받고 돈을 받고 연구를 하고 이런 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문제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라고 할 때
이게 연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연구실에 주는 과제니까 연구를 하는 과제를 줘요. 근데 문제는 그 연구라는 것이 학생과 얼마나 관련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의 작년 따끈따끈한 조사 자료인데요. 아주 좀 이렇게 퉁쳐서 볼 때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자신의 개인 학위를 위한 연구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퀴즈를 내면 절반의 학생이,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사실 도움이 안 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연구는 연구인데 사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의 연구 역량을 동원하여 이 연구실의 프로젝트를 해줌으로써 연구실의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연구인데 일인 거예요. 이게 되게 애매하죠, 말하기가. 근데 제가 계속 일과 어떤 연구를 자꾸 분리해서 말을 하는데 이걸 분리를 하는 게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리를. 사실 이 분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원생들은 어떤 권한이 없어요. 이런 분리에 대한. 근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제도는 이 일한다와 연구한다, 혹은 저희는 이제 뭐 학생이니까 또 배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두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져요. 그래서 뭐 일한다라고,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보통 우리가 노동자라고 부르죠, 법적으로.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데에 비해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걸 사실 배우는 거야, 학생이라서 배우는 거야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이 많은 것들이 날아갑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그때 다른 상황이 됩니다.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기관의 결정에 따라 그 결정권 다시 저희한테 없어요. 상위 기관에서 우리를 어떻게 결정해 주냐에 따라 이걸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학원생들 스스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정 권한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 그럼 그냥 물어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실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근로자이자 학생이라고 학생 근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현실과 제도 사이의 균형을 좀 잡자는 건데요. 지금 한국의 제도는 이 둘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 사이에 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대학원생들이요. 이 대학원생들은 심지어 선택권도 없기 때문에 사이에 껴서 뭐 약간 갈팡질팡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 이 경계인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정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 안전장치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A를 적용해 주시고 B를 적용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의 어떤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계인의 위치에 살고 있는 3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으로 나누기에는 지금 우리의 제도가 너무 이렇게 극과 극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분법 정도는 벗어날 때가 되는 제도적 역량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의 어떤 여유는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능력과 여유라는 어떤 부탁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작게 들어가는데요. 사실 랩바이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얽혀 있는데 대체 이 연구실은 어떤 곳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연구실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이런 걸 궁금해해요, 보통. 근데 이걸 알려면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 해당 연구실에 다니고 있는 선배랑 친하지 않은 이상 이걸 물어볼 길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들이거든요, 사실 각 연구실에 있어서. 사실 이걸 쓰면서도 조금 어떻게 써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구책을 씁니다. 뭐 막 각 대학원 원총에서 뭐 세미나를 하고요. 뭐 각종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만들어서 정보가 돌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스타트업도 생겼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 스타트업도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구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구책에서 정보들이 생산이 되는데 이 정보가 교차 검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소스가 모르니까요. 오리지널 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정보가 나오긴 하는데 교차 검증이 안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령 믿었어요. 갔어요. 근데 만약에 틀렸어. 그러면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 이 자구책 또한 스스로를 살리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학원생에 관련된 헌법 규정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 온갖 종류의 권한이 대학원생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헌법적으로는 그렇다는데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왜냐? 모르잖아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 개인이 이걸 알아서 이렇게 태클을 걸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보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는 뭐 예를 들면 기초적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건 예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런 움직임을 제도적으로 이걸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시기만 해도
이 자구책들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대학원생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 뭐 힘들다, 이렇게 좀 해달라, 정보를 달라, 도와달라, 필요하다. 근데 누가 와서 야 이거 왜 필요해라고 물어보면 명분이 없어요. 그냥 아 우리가 힘들다라는 말밖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시면 이제 명분이 생기죠. 아 이거 한국 정부에서 추구하는 거야. 정보 공개. 어떤 대학원생들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 정보 공개는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이 자구책들이 알아서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이 마련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는 두 개가 무슨 정부한테 나서서 막 문제를 해결하는 대단한 영웅이 되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영웅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가겠죠. 그게 아니라 자구책들이 이미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정작용을 위한 적절한 위치에 아주 적절한 크기의 숨구멍을 좀 내달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